아들이 아직 잠들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싫다고 그러시네. 그럼 당신이 내일 애들 데리고 내려와 봐. 엄마가 손주라면 끔찍하게 챙기시잖아. 아들은 며느리와 통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밥상 차리고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 좀 보여봐. 그래야 엄마도 우리랑 사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당신도 엄마가 집안 살림 다 해주고 애들도 봐주면 좋잖아. 안 그래? 그래. 그러면 그냥 편하게 집에 일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알았지? 너는 나를 너희 집 식모쯤으로 생각하니?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진천의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 74세 노연순입니다. 두 아들의 엄마이지요. 지난 추석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에 크게 속이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둘째 아들을 깜깜한 오밤중에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어요. 40 중반이 된 아들을 이렇게 야박하게 쫓아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들이 오면 맨발로 뛰어나가 반기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이 반갑지 않네요. 늙은 몸으로 물까지 떠다 바치며 반겼던 자식들이었지만 정작 그런 대접을 받은 자식들은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4세 결혼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남자였죠. 많은 시골집이 그렇듯 아들 둘을 여유롭게 키우진 못했어요. 하지만 가방끈 짧은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뼈 빠지게 노력했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해줄 수는 없었지만 부족하지 않게 키웠습니다. 아들들은 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신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명절이 다가오면 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나누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마치 제 이야기처럼 공감이 되었죠. 이번 명절에는 아들만 오라고 했어. 애들을 주렁주렁 달고 며느리까지 오면 손님상 차려야 하잖아. 우리 며느리는 입맛도 까다로워서 그거 맞추고 상 차리고 청소하려면 정말 죽어나. 며느리 때문에 이 나이까지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번 명절마다 느끼던 그 피로가 제 몸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다른 이웃은 물었습니다. 왜 그걸 다 네가 해? 며느리랑 같이 하면 되지 않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시킨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요. 며느리를 시키라고 그랬다간 아주 뒤집어져. 맞벌이 한다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알아. 며느리는 다 옛말이야. 요즘엔 며느님이라고 해야 한다더라. 언니네는 딸들이 좀 도와주지 않아? 아이고, 딸은 더해. 친정에서 누가 일을 해? 며느님이라는 말에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깊이 내쉬었죠. 사실 할 말이 없어서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 뿐입니다. 저 역시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합치면 온 가족이 한 번에 몰려올 때 9명이나 되는 식구를 맞이해야 하는 건 저에겐 고역이었어요. 밥을 3번씩 차리고 온 집안을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버거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늘 며칠 동안 몸살로 알아누워야 했죠. 이렇게 고생해서 분위기라도 좋으면 보람이라도 있었겠지만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은 크고 작은 다툼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편안한 날은 없었습니다. 가끔은 명절에 홀로 조용히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1년에 몇 번이나 자식들을 만나겠어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손주들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힘들다는 마음을 누르고 자식들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둘째 아들 동민이가 신발을 벗으며 집으로 들어섰어요. 아들 뒤로는 며느리와 손주 셋이 줄줄이 들어왔죠. 저는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어서 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형은 이번에 안 오는 거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해외여행 간다면서요? 참, 그게 다 돈을 물쓰듯 쓰는 거지.
첫째 동석이는 이번 명절에는 집에 오지 않고 해외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명절에 두 아들이 크게 싸운 후 저는 번갈아 명절에 오도록 했어요. 한 가족이 명절 당일에 오면 다른 가족은 명절 전이나 명절 후에 오기로 한 거죠. 온 가족이 모이는 횟수는 줄었지만 솔직히 저는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아들 가족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용했던 집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동민이네 아이 셋이 모두 뛰어다니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이들 목소리에 집 가운데가 금세 북적였습니다. 엄마, 떡 좀 하셨어요? 짐을 풀던 동민이가 부엌을 기웃거리며 물었어요. 했지. 베란다에 나가면 송편 있어. 다른 음식은 좀 준비하셨고요? 잡채도 있고 갈비도 있어. 배고프니? 네, 밥 먼저 차려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운전했더니 배가 고파서요. 아들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도 4살 된 막내 아들을 안고 부엌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서준이가 배고프다고 해서요. 혹시 전이라도 지진 거 좀 있나요? 식탁 위에는 아침부터 부친 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손으로 전을 하나 집어먹어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더군요. 어머, 전이 좀 싱겁네요. 간장이 있어야겠어요. 그리고는 막내에게 전을 먹이며 말했습니다. 먹어봐. 어때? 괜찮아? 근데 엄마가 한 것보다는 조금 싱겁지? 그러더니 접시에 전과 과일을 담아 거실로 나갔고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집어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쉬고 있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이미 거의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손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 상을 펴고 반찬을 좀 놓으라고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귀를 후비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애들한테 시키세요.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해. 애들이 주방에 있으면 오히려 방해만 돼. 어머니,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애들 때문에 좀 힘드네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아무도 바닥에서 엉덩이를 들지 않았고 저는 은근히 올라오는 짜증을 꾹 참아야 했어요. 막내는 4살이고 큰아이와 둘째는 초등학생이라 알아서 잘 노는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붙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이웃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동석이네도 똑같네. 결국은 다 해주는 부모 탓이라니까. 여러 식구가 모이다 보니 반찬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며칠 전부터 반찬 준비를 하느라 밤낮 없이 고생했지만 막상 차려놓으면 그걸 알아주는 이는 없었어요. 밥상을 차려내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여지없이 한마디씩 던지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엄마, 나이 들더니 미각이 예전 같지 않네. 그렇지. 맞아. 사실 조금 전에 먹어보니까 전이 싱겁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머니가 하신 음식 동네 아줌마들도 막 얻어갔는데. 자기들끼리 가볍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고생해서 차려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 억울함이 몰려왔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악이 없는 웃음을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는 반찬 가짓수를 좀 줄이시고 맛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맛이 없으면 음식만 아깝잖아요. 물론 나쁜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만 명절이 오기 며칠 전부터 고생한 시간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속이 상했죠. 아무리 편해도 그렇지 시어머니의 노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저런 속도 없는 말을 내뱉는 며느리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불만들이 많으면 다음부터는 너희가 먹을 것들은 너희가 챙겨와라.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도와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음식이 짜다, 싱겁다 하는 품평을 늘어놓는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었어요. 차례 음식 준비하랴, 저녁상 차리랴 벌써부터 몸져 놓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안 하는 아들 역시 얄미웠죠. 빈말이라도 고생했다, 맛있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싶었죠. 아들이나 며느리나 조금의 이해나 배려는 없이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에이, 엄마,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냥 농담한 건데요. 네, 맞아요. 어머니, 그냥 한 말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에 담으신 배추김치는 너무 맛있네요. 그제야 며느리는 뒤늦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던지며 저를 다독이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얄미웠습니다. 솔직히 아들보다 며느리 때문에 밥상을 차리는 게 훨씬 부담스러웠죠. 아이들이 식사를 마친 후 후식으로 과일을 꺼내 먹으며 저는 큰아들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습니다. 동석이가 이번 명절에 못 와서 죄송하다면서 선물이랑 상품권을 좀 보냈더라. 큰아들은 명절에 오지 못하는 대신 자주 이런 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둘째 아들 동민이가 불만을 늘어놓더군요. 얼마나 보냈는데요? 또 10만 원, 20만 원짜리 아니에요?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문제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크게 다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싸움을 막고 싶은데 동민이는 왜 이렇게 돈 이야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괜히 말을 꺼냈나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억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돈도 많은데 명절에 안 오면 그런 거라도 챙겨야죠. 뭘 그런 걸 챙겨. 해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많은 거지. 20만 원짜리 상품권 보내줬어. 제가 백화점 상품권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과일을 먹던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어머니, 그런데 백화점 갈 일 없으시잖아요? 진천 근처에는 백화점 없는 걸로 아는데 제가 올라갈 때 가져가도 될까요? 아이들 옷 살 때가 돼서. 순간 그 모습이 얼마나 얄팍해 보였는지 몰라요. 작은 며느리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가져갈 것이 있으면 이렇게 금방 튀어올라 물어가곤 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체념한 듯 그러라고 했어요. 그러려무나 나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네가 가져가라. 상품권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집사람이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막내 나오면서 그만뒀었잖아요. 아이 셋 키우는 게 워낙 힘드니까. 그러겠지. 지우 애미가 고생이 많구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더니 아들은 마침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기회에 아예 저희 집으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집이랑 땅 다 정리하시고요. 이제 7순이 넘으셨는데 시골에서 언제까지 혼자 지내실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집에서 애들 커가는 모습도 보시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벌 테니까요. 서울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살기 좋아요. 아들 부부가 자신들의 집에서 살자고 했지만 아이 셋이 있는 그 집에 제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싶었어요. 공간이 부족해 보이는 건 둘째치고 그런 환경에서 제가 편히 살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생각을 알고 있는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어차피 이 집이랑 땅 팔면 돈이 좀 나오잖아요. 그 돈을 보태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죠. 가볍게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따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들의 제안에 본능적으로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작지만 집과 땅이 있어 이곳에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아들 집에 들어가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답답해졌습니다. 손발이 묶여 아들에게 기대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혔어요. 게다가 명절에 한 번씩 와서도 힘든데 매일 상주하면서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쉬면 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 셋 돌보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집에 있다 보면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 될 게 뻔한데 그런 상황을 감당할 자신도 없고 감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됐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좋다. 너희가 나 데리고 살 필요 없어.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설득을 했습니다. 아니, 꼭 엄마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우리도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죠.
그럼 따로 사람을 쓰면 되잖아. 왜 다 늙은 나랑 같이 살려고 그래? 아니, 사람 쓸 거면 지우 엄마가 직장에 뭐하러 다녀요? 벌어봤자 다 그 돈으로 나갈 텐데. 그러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겠지만 저는 그 뜻대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명절에 가끔 고생하는 것도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까 참아내는 건데 함께 살면 반가운 마음은 없고 고생만 남겠죠. 내가 너희 수발 들다가 니네 집에서 늙어 죽으랴? 엄마가 무슨 수발을 들어요? 오히려 엄마가 며느리 수발을 받는 거지. 이제 와서 집사람도 시집살이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저희 큰 결심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시집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며느리가 자기 집이라고 시어머니 수발을 든다니요. 그건 어림없는 일이죠. 아들의 말을 들으며 더는 대화를 할 필요 없다고 느꼈습니다. 큰 결심할 필요 없다. 너희끼리 잘 살아봐. 셋째 낳기 전에는 맞벌이 하면서 잘 살았잖아. 그건 애가 둘일 때 이야기죠. 그러면 땅이라도 팔아서 좀 도와주세요. 아들의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했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이미 한 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새 또다시 손을 벌리려 하니 실망스러웠습니다. 땅을 팔아서 도와주면 나는 무슨 돈으로 살라는 거냐? 그리고 너만 도와줄 수도 없잖아. 네 형도 언젠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너는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셈이야?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억울하다는 듯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형은 왜 도와줘야 해요?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큰아들 동석이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탄탄한 중견기업에 다녀서 벌이가 썩 괜찮았어요. 그리고 큰며느리 친정도 부유해서 시집 올 때 서울에 아파트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 후 빠르게 재산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 두 아들의 처지가 달라졌고 동민이는 그 차이에 대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가시돋친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지요. 형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태도 자체가 서글펐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어서 아들의 말을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게 싫으면 엄마가 다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올라오세요. 그러면 엄마 노후 걱정도 없잖아요. 왜 자꾸 혼자 살면서 노후가 걱정이라고 하세요? 남들은 부모 모시기 싫어서 난린데 엄마는 왜 모시겠다고 해도 싫다 그래요. 정말 답답하네요. 아들의 말이 쏟아질수록 저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혼자 살겠다는 게 그렇게 답답한 일일까요? 아들 역시 기분이 나쁜지 과일을 먹던 포크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아들처럼 속이 꽉 막힌 기분이었죠. 애써 정성스럽게 차린 상이 무색해졌지만 그나마 아이들이라도 잘 먹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화가 난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따라 나갔고요. 저는 어질러진 집안과 밥상 앞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혼잣말이 절로 나왔어요. 이래서 내가 죽어도 안 간다 그러는 거지. 혼자 상을 치우느라 한참이 걸렸습니다. 쌓여있는 설거지거리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오른손목을 부여잡았어요. 이번 명절을 준비하면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는지 시큰거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려졌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들을 보고 있자니 멈출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걸려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나니 그때쯤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세요. 부엌사연에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맛있는 제철 밤을 소개합니다. 부엿들의 밤은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한 신품종 밤이에요. 무엇보다 굽기만 하면 속껍질이 쉽게 홀라당 벗겨져서 가을 군밤 간식으로 최고랍니다. 2,000명 이상의 고객이 만족하고 4.7이라는 높은 평점을 매긴 부엿들의 밤. 부엌사연 부여밤을 검색해보세요. 그래도 이번 명절에는 작은 아들 가족만 와 있어서 다행히 그날 밤은 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만약 큰아들 가족도 함께 왔더라면 저는 불편한 거실에서 자야 했을 거예요. 아직 명절 전날이지만 저는 벌써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전까지 부쳐놓긴 했지만 당일에 해야 할 음식들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일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홀로 분주하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8시가 넘도록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주방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잠에서 깨어나기 마련인데 바로 옆에서 장구를 쳐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속으로 한탄하면서 차례 음식을 마무리했고 차례상 위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시간이 늦은 줄 몰랐어요. 벌써 다 차리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답답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아들도 하품을 크게 하며 천천히 방에서 나오더군요. 굼벵이처럼 슬금슬금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죠. 아들이 나오자 저는 밤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음식은 다 준비했는데 밤은 아직 깎지 못했다. 동민아, 거기 밤 좀 깎아라. 내 손목이 아파서 깎을 수가 없구나. 그날은 정말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밤을 깎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아들의 대답에 저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껍질 벗긴 밤도 많이 파는데 왜 그런 걸 사서 고생을 하세요? 그냥 껍질째 상위에 놓으면 안 돼요? 아니면 왼손으로 깎으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무신경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으로 하라니 이게 아들이 엄마한테 할 소리인가요? 왼손으로 간단한 집안일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밤 껍질을 벗기는 건 다르죠. 그걸 모르는 아들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황당한 표정을 지은 저를 보고서야 아들이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뭘 또 얼굴을 그렇게 붉히세요? 농담이었어요. 아이 참 귀찮아. 모처럼 쉬러 왔는데 일을 시키시네. 어제 오후부터 음식 준비로 쉼없이 일해온 저에게 투덜대는 아들의 말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고작 밤 하나 깎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죠. 제가 키운 자식이지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명절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 얼굴 보는 건 좋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밥을 먹으니 또다시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저는 손목도 아프고 몸이 너무 지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난 도저히 못 치우겠다. 결국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누가 좀 하든지 해라. 그때 아들이 황당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손님한테 일을 시켜요. 저희 이제 가야 돼요. 좀 더 늦으면 차 막혀서 힘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곤함과 짜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가족이라더니 힘든 일 앞에서는 손님인 척하는 아들이 미웠어요. 아들 옆에서 며느리가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니 혼자 이걸 어떻게 다 치우시라고. 싱크대에 옮겨놓기만이라도 해요. 벌써부터 짐까지 모두 싸놓고 당장이라도 집을 떠날 채비를 하며 말을 하는 모양새를 보니 뒷목이 뻐근하게 당겨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뭘 기대했나 싶었어요. 됐어, 그냥 얼른 가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을 짓는 그들을 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혼자 남겨질 걸 알았으니까요. 며느리가 그릇을 옮기려다 말고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을 때 저는 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명절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 이렇게 올 필요 없다. 다음부터는 나 혼자 차례 지낼 테니.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엄마 혼자서 차례를 어떻게 지내요? 그동안 큰 도움이라도 준 것처럼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너네 오면 밥 차리느라 힘들기만 하지. 음식도 조금씩만 해서 먹고 치우면 되니까.
아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 언제부터 명절을 그렇게 챙겼다고 그래? 정 얼굴 봐야겠다 싶으면 다음부터는 그냥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먹자. 나도 이제 칠순이 훌쩍 넘었는데 늙은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는 생각 안 하니?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식들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했지만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삭혔던 마음이 터져나왔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드셨죠? 다음부터는 저도 일손 좀 도울게요. 할 줄 아는 건 많지 않지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남의 자식한테 조상님 차례상 차리라고 시킬 마음도 없다. 그냥 다음부터는 오지 말아라. 명절마다 자식들이 한번 다녀가면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차라리 조용히 명절을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볼 일 있으면 차라리 내가 가마. 그렇게 말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까요. 그러면 이런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제 속을 하나도 모르고 내뱉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고생시키는 게 바로 너희들이야. 와서 뭐 하나 해달라 그러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님 대접만 받으려고 하니 차라리 안 오는 게 편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운해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는 오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좋아한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긴 여기 오면 며칠 동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해주는 밥 먹고 늦잠이나 자면 되니 싫어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잘 먹고 편히 쉬다 가는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노고를 알 리가 없었죠. 아들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집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이고, 이걸 다음 명절에 또 해야 하나.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생각해보면 큰아들이 와도 다를 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둘이니 제가 명절을 편히 보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이 모이는 일이 제게는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자식들이 오면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떠날 때가 더 반가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저는 며칠 동안 몸져 누워야 했죠.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또 이틀 내리 누워 있었죠. 이제 더는 못하겠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과 며칠 뒤 둘째 아들 동민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올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또 내려와? 무슨 일이긴요. 지난번에 하던 얘기 마저 하려고 왔죠. 아들의 얼굴은 조금 긴장된 듯 굳어 있었죠. 저는 지난 이야기를 머릿속에 떠올려 봤습니다. 합가를 하자는 이야기와 땅을 팔아서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죠.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그건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잖니. 그러자 동민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형 때문에 그러세요? 형도 내가 엄마 모신다고 하면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굳이 다 같이 모여서 살자고 해?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면 내가 가끔 올라가서 애도 봐주고 그 정도면 되지 않겠니? 엄마는 그렇게 자식이 불편해요? 너는 안 불편하니? 아니, 너는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며느리랑 애들은 안 불편하겠어. 저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불편하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들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나이야. 며느리도 아이들 돌보는 거랑 집안일 힘들다는데 왜 늙은 엄마한테 그걸 시키려고 해? 아들은 그제야 불만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람은 돈 벌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요? 너 설마 내가 집이랑 땅 처분한 돈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지금도 이러는데 같이 살면 뭐가 달라질까? 서로 마음 상할 일만 있을 게 뻔하지. 죽을 때까지 부모 자식 사이가 좋으려면 떨어져 살아야 한다잖아. 아들은 그 말에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다른 집 이야기죠. 왜 우리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내 생각은 변함없으니까 오늘은 이만 자고 내일 올라가라.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감정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제 방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명절이 끝나고 나서야 간신히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던 그날 새벽,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창문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다가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열린 문틈 사이로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방은 동민이가 자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져 아들 방문을 닫아주려고 다가갔는데 그때 아들이 아직 잠들지 않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싫다고 그러시네. 그럼 당신이 내일 애들 데리고 내려와 봐. 엄마가 손주라면 끔찍하게 챙기시잖아. 아들은 며느리와 통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밥상 차리고 며느리로서 좋은 모습 좀 보여봐. 그래야 엄마도 우리랑 사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나도 이러는 게 마냥 편하진 않지. 그런데 우리 집 미래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좀 참아야 해.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아들이 진심으로 저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합가를 제안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직접 그런 대화를 들으니 기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시나 저와 함께 살려는 목적은 돈 때문이었고 저에게 집안일을 떠넘기며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고스란히 들으며 제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도 참으려고 애썼어요. 새벽이니 온전하게 이야기하기도 힘들 테고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당신도 엄마가 집안 살림 다 해주고 애들도 봐주면 좋잖아. 안 그래? 그래. 그러면 그냥 편하게 집에 일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알았지? 그러니까 내일 애들 데리고 내려와.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라니.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지 말라 그래라. 제 행동에 아들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희 와도 하나도 반갑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갖 억울함과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무슨 말인지는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너는 나를 너희 집 식모쯤으로 생각하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너희만 살기 힘든 줄 알아? 나도 너희 오면 힘들고 불편해.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아왔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잖아. 부모가 고생을 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자기 편한 것만 챙기는 너희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어. 이제 지긋지긋하다. 와서도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만 부려먹고 무슨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좀 와서 늙은 엄마를 도와줄 생각은 못하고 늘 나만 해줘야 하니 정말 기가 막혀서. 제 말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손님이 오면 누구라도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식을 이렇게 박대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제 박대했니? 내가 여태까지 너희한테 해준 것들을 너는 눈꼽만큼도 기억나지 않아? 그래, 다 좋다. 힘들어도 차려줄 수 있어. 그런데 부모 등쳐먹으려는 자식까지 참아야 하니?
등쳐먹다니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다시는 집이랑 땅 이야기 안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화를 내더군요. 알겠네요. 결국 우리랑 살기 싫다는 거잖아요. 내 말이 맞았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너희 집에 돌아가. 나 이제 너 보기 싫다. 뭐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요? 자정이 넘었잖아요. 아들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래? 네가 지금 나가야 나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자겠다.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니까 안 보고 살 순 없겠지만 나중에 내 마음이 좀 풀리면 그때는 바깥에서 밥이나 한 끼씩 먹고 헤어지고 그렇게 살자. 서로 불편하게 부대끼면서 살 건 뭐 있어. 이렇게 자식 내쫓으면 제가 나중에 엄마 잘 모실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너한테 기댈 생각도 없으니 지금 당장 나가. 평소 같았으면 저도 여기서 그만하고 좋게 마무리했겠지만 이번에는 상심이 너무 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서운함에 저를 다그쳤지만 저는 끝까지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니 후련한 감정과 함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몰려왔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무조건 참아주기만 하면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 이번에는 똑바로 이야기를 해줬어야 했어요. 한쪽만 참고 견디는 관계는 결국 망가지기 마련이니까요. 이걸로 끝내야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떠난 집안에서 저는 눈물을 훔치며 결심했습니다. 멀리 아들의 차 소리가 멀어져 갔죠. 지난 일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온다고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장보고 요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후련하기도 했지만 사랑했던 자식에게 느낀 배신감 때문에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제 지난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또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을 놓을래야 놓기도 힘들고요. 앞으로 저는 자식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남처럼 지낼 자신도 없거든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남겨주신 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